자, 오늘도 동키 여러분에게 어려운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줄 그분, 경제 뉴스를 덕질하는 남자, 정 많고 덕 많은 뉴데일리 서정덕 증권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정덕입니다. 아, 뭐 이렇게 수식어를 앞에다 많이 붙여주셨어요? 뭘 또 이렇게 좋아해요. 날도 더운데 기분 좋으라고. 아, 날도 더운데 기분이라도 좋아야죠. 여긴 비 와요, 지금. 남대문 쪽인데. 비 와요? 네, 여긴 비가 오고 있습니다. 성남 쪽도 비 온다는 문자 제보가 있는데 그쵸? 여기저기 비가 네. 많이 오나 봐요. 오늘 소나기 예보가 좀 있어가지고요. 한 12시. 방송국이 있는 데만 저처럼 해가 반짝합니다. 아, 그거는 이제 주디가 해처럼 반짝반짝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입금하세요. 입금하라고요? 예. 아, 이렇게 해줬으면은 알바비 줘야죠. 자, 쉬운 경제 이야기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진짜 이 얘기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증시 상황이 난리도 아니었고요. 월요일에 증시 급락해서 많은 분들이 우울해하시더라고요. 네, 뭐 맞습니다. 블랙 먼데이 뭐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오고 왜 이런 거예요? 일단 바빴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죠? 많이 바빴고요. 예, 증권부서기 때문에. 음. 복합적인 요인이에요. 근데 실체가 없고요. 이게 좀 어떠한 코로나나 경제 위기나 이러한 직접적인 타격은 없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가장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정리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일본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이동이 됐다. 요게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중동 지역에서 지금 일촉즉발이거든요. 불안한 정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사실은 뭐 코로나처럼 구체적인 뭐는 없었어요. 뭔가 한 가지 이유가 빠방하고 등장한 게 아니라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아니 근데 복합적인 이유로 하루 만에 이렇게 뭔가 진짜 그쵸, 약속이 나온 역대급이었죠. 듯이. 예.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네. 뭐 이걸 다 짚어보려면 시간이 좀 빠듯할 테니까 일단은 미국 쪽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미국이 좀 의아하시죠? 그러니까요. 좋다고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침체 얘기가 나오는지 저는 좀 의아합니다. 지난번에도 뭐 여러 가지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리긴 했지만 미국이 2분기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얘기예요. 음.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경착륙 우려가 적다고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 경기는 괜찮다라는 것들인데 네. 사실은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GDP 하나만 보는 건 아니고 각종 지표들을 확인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수치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계량화되고. 네. 근데 이제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보니까 지난주에 예상보다 너무 안 좋았어요. 사실은 미국 제조업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몇 년 동안. 근데 이제 미국 제조업 경기가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졌고 비농업 부분의 고용 인원이 확 줄어들었고 실업률이 4.3%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경기 침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버린 거죠. 쐐기를 박은 거예요. 실업자가 많다. 이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수치인가 봐요. 이게 실업률을 가지고 어떤 경기를 좀 가늠을 하거든요. 우리도 이제 취업자 수가 적어지면 경기 어렵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실업률 예상치가 4.1%였어요. 근데 4.3%면 야 0.2밖에 안 되는 데가 아니고 0.2씩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굉장히 높았던 거고 이게 단순히 높다 이런 게 아니라 샴룰, 샴의 법칙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를 충족시켜갖고 발동을 시켜버리는 조건이 지금 충족이 됐다. 이러면서 경기가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샴의 법칙. 일단 요게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2019년도에 클라우디아 샴 전 미국 연준 거시 이코노미스트가 만들어서 샴의 룰, 샴의 법칙 이렇게 불립니다. 약간 고양이 샴 느낌도 나죠. 샴의 법칙은 경기 침체를 가늠하기 위해서 고안된 이론이고요. 여기 방식은 간단해요. 최근 3개월의 실업률의 최저값이 지난 1년 12개월 중에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로 판단한다.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 국립경제연구소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경기 침체는 고용에다가 투자에다 소비까지 모두 살펴서 판단해요. 근데 그 전에 샴의 법칙, 샴 룰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경기 침체 징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3개월 실업률의 평균값이 지난 1년 중에 최저치보다도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샴의 법칙. 그럼 경기 침체를 좀 확실하게 예측이 가능한가 봐요? 상당히 확률이 높대요. 과거 통계에 기반을 둔 규칙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도 높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1950년부터 11번의 미국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1959년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들어맞았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요. 최근에 미국의 실업률이 충족을 하는지를 정말 봐야 되잖아요. 샤메 법칙에 얼추 충족을 해요. 실제로 7월 발표된 실업률이 4.3%로 예상치하고 전달 대비 모두 웃돌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3개월 평균이 4.13%거든요. 12개월 저점 대비 0.53포인트가 높아요. 그러니까 샤메 법칙으로는 0.5 이상이니까 침체에 들어섰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한 달을 보고 침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정확한 지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선이 좀 엇갈리는 겁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이게 이렇게 단숨에 하나 가지고 현실화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증시 조정이 그간 급등해온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단기적 조정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워낙에 엔비디아 올라간 거 아시죠? 얼마나 올라갔는지. 네. 엔비디아만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퀄컴, AS 다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갖고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이 날아갔고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나스닥 사상 최고치 이랬으니까 조정받을 자리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7월 고용지표 부진은 최근 텍사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베릴로 인한 영향이 반영돼서 과장됐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실업률 자체가 이게 좀 일시적으로 허리케인으로 인한 조금 이제 타격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7월의 고용지표가 계절적인 특성이 반영된 건지 이게 여름에 이제 또 쉬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쉬고 놀러 가는 사람도 있고요. 네. 실제 심각한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는지 그 여부가 7월 한 달은 좀 애매하다. 8월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8월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군요. 저는 궁금한 게 이번 침체에 대해서 이 샤메 법칙의 주인공 샴 박사님 이분은 뭐 얘기가 좀 있으셨나요? 우리 또 샴 박사님 한마디 하셨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침체를 말하기 좀 이르다. 이렇게 공감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도 실업률이 오르고 미국 고용시장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 거는 우려할 만한 점이 있어 보인다고 얘기하면서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실제로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능한 거긴 하지만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침체다라고 확정을 짓기는 그렇지만 일단은 경계는 해야 된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군요. 자, 네. 그리고 이번 주식 시장을 보다 보니까 월요일에는 매도 사이드카,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다고 하고 네. 서킷 브레이커도 걸렸다.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요 용어 정리 좀 하고 가죠. 사실은 이제 저희 같이 증권 기자들도 조금 이제 이게 가끔 나와요. 이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죠. 특히나 이제 연차가 저연차 친구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거를 공부만 했던 것들이 나오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자동차 이름 같기도 하고 트랙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배들은. 기사 읽어봐도 어렵잖아요. 그쵸.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주식시장이 한마디로 과매수 혹은 과매도 측면, 한마디로 갑자기 너무 오르거나 갑자기 너무 내리면 사이드카가 발동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건이 있습니다. 현물이 아니라요. 선물 시장 가격, 우리가 사고 파는 이 현물을 보통 사고 파는 거를 주식을 현물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이제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코스피 기준 5%, 코스닥 대비 6% 위로 급등을 하거나 그럼 이제 매수 사이드카, 급락하면은 이제 밑으로 가면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는 건데 1분 이상 그 상태가 지속이 될 때 현물 시장에 대한 영향을, 선물이 현물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 이 대체적인 일반 투자자들이 하는 시장에 대한 피해 혹은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주식시장의 선물이랑 현물, 한마디로 거래 자체를 5분 동안 중단시켜버리는 게 이게 이제 사이드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월요일에는 주식시장이 급락 계속 일어났잖아요. 저도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이게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심했고 무서웠어요. 그 급락이 일어나고 반등도 장중에 안 일어나니까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가니까 매도 사이드카.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 매매가 5분간 멈췄었어요. 참고로 이렇게 코스피하고 코스닥 양시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동반해서 매도 사이드카가 급락해서 발생한 게 코로나 이후에 4년 반 만에 지금 처음이고요. 어제는 갑자기 또 이제 많이 내렸으니까 반등이 나왔어요. 장 초반부터 시장이 급등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동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뜨겁게 갑자기 내리거나 갑자기 오르면 잠깐만 쉬어가 하고 5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킷 브레이커 요거는 뭡니까? 사이드카 걸었잖아요. 네. 근데 더 밀리면은 그럼 멈춰가도록 하는 건데 이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이드카보다 더 밀렸을 때예요. 서킷 브레이커가 단계가 있어요. 1, 2, 3단계가 있는데 네. 1단계만 해도 무시무시합니다.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하는 경우에 발동됩니다. 발동 시에 주식 거래가 20분 동안이나 중단되고요. 이후에 10분 동안은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가 자체가 단일가로 거래가 된다는 게 뭐냐면은 위아래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10,000원이면 10,000원 이 상태로 다 모아가지고 거래가 되는 걸 단일가 매매라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거래가 돼요. 네. 월요일에 발동된 서킷 브레이커는 1단계였고요. 4년 5개월 만에 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좀 더 센 것 같잖아요. 네. 1단계가 8%였잖아요.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 기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하면 20분 동안 모든 거래가 또 중단이 됩니다. 3단계는, 그러니까 2단계도 없어요. 근데 이제 2단계를 정해놓는 이유는 이 정도까지 심각해지면은 거래 중단해야 된다는 거고, 3단계는 이제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하는 경우에 발동 시점 기준 모든 주식 거래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주식 거래를 아예 그냥 종료시켜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극심하게 밀리니까 일단 하루 진정하고 네. 내일 거래하자. 라는 건데 러시아가 예전에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네. 그때 러시아 증시가 문을 닫아버리고 그랬던 거하고 조금 이제 비슷한 거예요. 1단계만 와도 증시가 폭락한 거였잖아요. 월요일 1단계니까. 2, 3단계가 오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펼쳐지긴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됐는데 이것도 4년 5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고요. 사상 3번째밖에 없었어요. 이 정도까지 월요일이 힘든 시장이었던 거죠. 그러네요. 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커가 자주 발동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네. 상황이었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실감이 좀 되는데 과거에 언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몇 번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게 98년도 IMF 때. 2008년도에는 뭐가 있었어요? 서브프라임. 리먼 브러더스 사태. 그쵸. 서프라임이 있었죠. 그때. 2011년도에는 이제 미국 신용등급 강등되고 막 미국 디폴트 난다 그랬었어요. 그때. 그리고 2020년 3월에 코로나 팬데믹 선언. 굵직하죠. 그리고 이번이었던 거예요. 5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이 얼마나 심각했던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사례가 올해까지 5번. 언제냐면은 2000년 4월 17일에 미국 증시 급락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우리가 폭락이 나오면서 서킷이 걸렸었고 네. 2000년 9월 18일, 2001년 9월 10일, 2001년 9월 12일은 9.11 사태가 일어난 다음 날이었죠. 네, 네. 우리는 한낮이었고, 그쵸? 기억이 날 겁니다. 저도 이제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생생히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19 사태 때, 이때 또 이제 걸렸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6년도 1월 23일, 그리고 07년도 8월 16일, 그리고 08년도 10월 23일, 그 다음에 뭐 글로벌 증시 폭락할 때 이런 시기로 해가지고 2000년 3월 13일이 마지막이었거든요. 네. 이것도 자주 경험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딱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당시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뭔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고 사이드카가 네. 발동이 되고 근데 이번에는 굵직한 어떤 사건이 있기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일어났다고 하니까 뭔가 좀 독특하긴 하네요. 그리고 찜찜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떤 거냐면은 사실 이제 매를 맞을 때 앞에서 누군가가 저는 그렇게 비유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누군가가 이제 매를 맞을 때 실체가 있는 사람이 너 손바닥 대라고 하면은 알고 맞으니까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을 감고 있으라 그러고 뒤에서 누군가가 뒤통수를 칠 것 같이 언제 칠지 모르지만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럼 불안하니까 도망가잖아요. 그런 상태로 지금 사람들이 던져버리고 도망치고 있던 그 투매라고 하거든요. 투매가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나온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 그리고 일본 자금들이 지금 빠져나가면서 프로그램적으로 지금 계속 매도가 출회가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 오늘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다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큰 문제는 없을까요?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코스피가 지금 2.5%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HBM3 이 그 엔비디아의 퀄 통과라고 해갖고 품질 통과가 지금 됐다라고 로이터에서 나왔고 네. 삼성전자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인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보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원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측에서는 뭐 맞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삼성전자가 4% 정도 지금 올라가거든요. 전반적으로 또 오전 대비해갖고 아침 일찍 대비해갖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해볼 얘기는 이번에 반대 매매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반대 매매라는 것이 또 어떤 건지 왜 이렇게 많았었는지 이것도 간단히 좀 알아볼까요? 예, 사실은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쭉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복합적인 요인으로 하락을 했는데 하락장, 급락장, 폭락장에서 반대 매매가 이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키거든요. 반대 매매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빚을 내 가지고 주식을 매입한 거예요. 증권사에 돈을 빌리거나 신용 융자를 써가지고 주식을 내 신용으로 융자를 낸 다음에 비투를 한 거예요. 매입을 해요, 주식으로. 네. 그러면은 내가 없는 돈으로 주식을 빌렸는데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증권사에서는 이 사람이 빌린 것보다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담보물을 제공을 더 해라. 한마디로 돈을 우리한테 입금을 해라 혹은 이 주식을 우리가 처분한다.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못 내요. 그러면은 고객은 매도를 친 다음에 나머지 돈을 갚거나 아니면 고객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식을 일괄 매도 처분을 하는데 그 일괄 매도 처분하는 걸 반대 매매라고 하고 이건 낮은 가격에 매매를 합니다. 반대 매매는 주식을 미수, 신용거래한 다음에 하락이 발생해갖고 강제 청산하는 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이때 고객 동의를 안 받아요. 처분할 때.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제 청산이라고 표현을 그래서 동의 없이 하니까 강제 청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이 물량들이 그러면 동시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폭락장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내렸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이랑 월요일날 내린 것만 해도 담보물이 이제 가치가 제공을 못하는 경우까지 내려간 계좌들이 3배가 늘어났대요. 그럼 그 물건들이 전부 다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겠죠? 그렇죠. 없으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 물량 시간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몇 시에 나오냐면 9시에 개장하고 한번 나와요. 10시에 한번 나와요. 2시에 청산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잘 보시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져요. 이런 하락장에는. 그래서 월요일 날도 10시 되니까 쿵 하고 밀리고 2시 되니까 쿵 하고 밀리는 게 금요일 날 반대 매매 맞은 게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고요. 10시 거는 조금 이제 CFD라고 하는 쪽에서 나오고 2시 거는 스탑런 같은 거 썼다 그러는데 뭐 이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신용으로 주식 매수하면은 막 올라가요. 주식은. 근데 떨어질 때는 막 떨어지는 거죠. 누가? 내 자산 가치가. 그래서 강제 청산당하면은 완전히 쪽팔 찰 수 있다 이렇게 업계에서는 표현을 하거든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요. 업계 표현이 굉장히 무섭네요. 그럼요. 이런 그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투 쓰지 마시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대한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요. 신용으로 투자하는 거, 무리한 투자 지양하는 게 맞죠. 예. 그렇죠. 반대 매매 어렵네요. 다음에 좀 어려워요.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요거 좀 같다. 자세히 해드릴게요. 다음 네, 주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뉴데일리 서정덕 증거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